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이전했을 때, 자,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1월 1일 인출할 수 있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는데, 일단 정확한 거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과세 제외 금액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언제 발급이 가능하냐면 퇴직 전이라도 IRP 계좌에서 연금 개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가 일단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곤의 연금수업 곤쌤 김원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곤쌤 질문 있어요 코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사항들 모아서 이번 시간에 영상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사항은요, 월배당 ETF 그리고 커버드콜과 관련된 질문 사항인데요. 자, 월 1% 배당 준다고 가정했을 때, 자, 배당락으로 ETF 총자산에서 5만 원이 빠지고, 그리고 며칠 뒤에 분배금 5만 원이 들어오면 자산 총액은 같은데 배당금이 높은 커버드콜이 뭐가 좋은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사항인데요. 자, 사실 커버드콜을 우리가 활용하는 이유는 인출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현금 흐름을 계속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배당금을 재투자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분배금이 늘어나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ETF를 투자해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주식을 매도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 락일날 배당금만큼 주가가 빠진다 이런 내용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내 살 깎아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자, 근데 한번 현금 흐름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 흐름 만드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급받는 분배금을 가지고 현금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돈이 나오는 구조는 똑같기는 한데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냐면, 일단은 매도해서 현금 흐름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에 주식을 어떻게 하죠? 매각하기 때문에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장기간 운용했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수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좀 높은 구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분배금으로 만약에 내가 일정 금액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일단 분배락일 날 분명히 주가가 빠지는 것은 많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매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도 있고, 그리고 배당을 지급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고, 그리고 내가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 재투자해서 또 다른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만큼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 목적성을 조금 달리 가져가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성장을 통해서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커버드콜 ETF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 목적이 성장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커버드콜 혹은 월배당 ETF를 활용해서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좋다 나쁘다 이런 기준보다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드콜 ETF 자체는요, 계속적으로 수익을 늘리려고 만들어진 상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현금을 만들고 그리고 총수익을 증가시킬 목적보다는 안정적인 배당금을 가지고 인출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또 적합하다,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절세계좌 및 투자와 세금 관련돼서 남편이 직장인이고요. 전업주부입니다. 자, 제가 주식으로 창출한 수익이 2천만 원 넘었을 경우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고는 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주식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ETF도 있을 수 있고, 혹은 2천만 원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왠지 배당 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ETF도 투자할 수 있는데 어떠한 세금 문제들이 발생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투자에서 만약에 수익이 2천만 원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주식 계좌에서 만약에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그래서 2천만 원의 이익이 나더라도 별다른 세금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보유한 주식에서 만약에 배당금이 지급됐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의 이름은 바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이고요. 자, 만약에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이 2천만 원 넘어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5월 달에 또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도 분배금이 지급될 수 있고요. 자, 분배금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자,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 따라서 매매 차익과 관련돼서는요. 일단 첫 번째 국내 주식 매매 차익만 비과세고요. 나머지 뭐 해외 관련된 ETF 상품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됐을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과세 대상 배당소득 및 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래서 2천만 원 넘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타 종합 과세 대상 소득이 합산돼서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세금 신고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질문 주신 분처럼 만약에 내가 전업주부다,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있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세금 부담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2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또 하나 영향 주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득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져 있을 텐데 이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은 연간 2천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초과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 2천만 원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서는 이자 배당이 1천만 원만 초과되더라도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율, 뭐 적게는 7.09%의 장기 요양보험료율까지 합산되면 대략적으로 약 한 8% 정도의 추가적인 건보료가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만 문제되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도 문제를 줄 수 있냐면 건강보험료에도 상당 부분 영향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IRP 계좌로 퇴직금 받기 전까지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IRP 계좌의 퇴직 원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건가요? 자, 우리가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DC형 퇴직연금 안에서 열심히 운용해서 운용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모든 소득은 운용이익이 아니고요. 퇴직하기 직전에 이제 IRP로 넘어오잖아요. 그때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일단 확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오냐? IRP 계좌로 넘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운용하면서 우리가 이익도 생기고 인출도 하게 될 텐데 이때 인출하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퇴직금 원금을 다 인출한 다음에 남아있는 운용이익을 인출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연간 1,500만 원 이내 금액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5.5%에서 뭐 적게는 3.3% 과세된다. 이런 내용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1,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DC형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퇴직금 원금과 그 다음에 운용이익은 모두 다 합산돼서 퇴직금으로 보는 거고요.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IIC 계좌에서 국내 채권 투자로 받은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IIC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은요, 비과세 한도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몇 년 동안 보유해야 되냐면 최소 3년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얘네들은 9.9%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데 이 분리과세 되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자, 그러면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뭐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혹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소득 2천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이 혹시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 1,500만 원 이상인 연 2,500만 원을 10년에 나눠 인출하면 세금은 어찌 되나요? 자, 그러니까 연 1,5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면 세금은 어찌 되는지 몹시 궁금하다라고 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금액이라고 해서 비과세예요, 비과세. 자, 그러면 2억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빼도 세금이 없고요. 얘를 뭐 2,500만 원씩 10년에 나눠서 인출해도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될 것은 과세 제외 금액은 뭐 연금 수령 한도, 그 다음에 연 1,500만 원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자금들 빼다 쓸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IRP 계좌 안에서는요, 그 연금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연금 개시하지 않고 나는 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연금저축에서 일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들어있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인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IRP 계좌 안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인출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시한 다음에 인출을 해야 되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들은 연금저축 쪽으로 조금 더 몰아놓는 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IRP와 연금저축 등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계좌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그리고 어떤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향후 연금으로 인출 시 어떻게 세액공제 여부를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사항 주셨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 접속하셔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세요. 자,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뭐 국민연금, 즉 공적연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항목과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세제 적격연금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들이 연도별로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세액공제를 안 받은 것 같은데 금융회사에 한번 조회해 봤더니 과세 대상 금액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과세 제외 금액으로 옮겨 놓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출하기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서 내가 공제받은 것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지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만약에 인출하기 이전에 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납입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게 되면 과세 제외 금액, 당연히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 즉 퇴직금이 입금된 재원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 다음에 운용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숫자로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입 내역을 조회하게 되면 지금 궁금한 사항들,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인가 받은 금액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조회해서 세금 없는 부분은 이만큼이고 이 부분에부터는 이제 과세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 앞두고 있어서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서 서류 제출해서 금융회사에 일단 먼저 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세 제외 금액과 그다음에 과세 대상 소득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연금 개시해서 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퇴직 전이라도 IRP 계좌에서 연금 개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일단은 퇴직 전인데 IRP 계좌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가 일단 먼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조건은 만 55세 그리고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지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냐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은 계좌냐에 따라서 가입 기간 5년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이라도 이 IRP 계좌에서 내가 만 55세 넘었고요. 가입 기간 5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다? 연금 개시해서 인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다. 근데 나는 퇴직 전인데 퇴직금이 입금될 확률이 있을까? 보통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보면 IRP 계좌 여러 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통해서 IRP 계좌에 퇴직금이 일부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퇴직금이 들어간 IRP 계좌다라고 한다면 그 계좌에는 일단 내 나이 기준으로 55세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뭐 재직 중이라도 연금 개시해서 수령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항상 잘 듣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자, 연금 수령 연차를 늘리기 위해서 만 55세의 IRP 계좌에서 1만 원 인출을 시작하면 그 계좌로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재직 중에 55세부터 개인 IRP에 연 1만 원을 인출하다가 자, 60세에 퇴직 시 같은 계좌로 퇴직금 받으면 이 퇴직금에도 같은 수령 연차가 적용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사항인데 자, 일단은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요. 신규 자금에 대한 유입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일단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연차를 늘리기 위해서 만 원씩 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만 원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에서 내가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실제 수령 연차를 계속적으로 채우는 분들이 일단은 뭐 연금 개시해서 만 원씩 인출하는 거지 일반적인 IRP 계좌에서 굳이 만 원을 인출해서 수령 연차를 늘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및 IRP 계좌는 굳이 연금 수령 연차를 내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만 원씩 인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그냥 연금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55세부터 이제 1년차가 적용이 되고요. 56세 되면 2년차, 57세 되면 3년차. 그래서 굳이 연금 개시하지 않더라도요. 나이가 지나서 나중에 연금 개시하게 되면 그 수령 연차가 자동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55세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고요. 내가 그냥 계좌를 둔 상태에서 만 59세에 만약에 퇴직금이 입금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령 연차는 만 59세 기준으로 5년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연금 개시를 해서 만 원씩 인출할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한 계좌에는 신규 자금에 대한 입금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을 굳이 인출할 필요는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수령 연차가 적용되는 그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게 되면 그 퇴직금은 그 IRP 계좌의 수령 연차를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이전했을 때, 자,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1월 1일 인출할 수 있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는데 일단 정확한 거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연금저축에서 만약에 우리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금액들은 한번 중도 인출 탭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과세 제외 금액이라고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적용받는 기준이 첫 번째로는 언제? 연말정산 진행할 때. 자,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언제?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돈은 들어왔는데 그리고 연도가 바뀌었는데 돈을 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분들이 가입한 연금저축에 한번 중도인출 들어가시게 되면 과세 제외 금액으로 보여지는지 보여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만약에 이전 자금이 과세 제외 금액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출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과세 제외 금액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언제 발급이 가능하냐면 다음 연도 7월 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가 직전 연도 기준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걸 증권사에다가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증권사에서도 이야기하기를 7월쯤에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고요.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 댓글 보면 뭐 1월 1일부터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뭐 증권사마다 업무 시스템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중요한 건 연금 계좌 안에 과세 제외 금액으로 인정되고 있으면 그것을 빼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한 번은 확인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인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하면 당연히 7월 달 기준으로 인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내가 이전 받은 ISA 계좌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들어와서 그
그 금액이 과세 제외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과세 제외 금액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제외 금액으로 어떻게 인정받는지 그것은 증권사 쪽에다가 명확히 물어보셔서 업무 절차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셨지만, 자,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후에서 곤쌤 질문 있어요 코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궁금사항에 대한 내용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